네, 시청자 여러분 집중호우 관련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배 3척이 뒤집히면서 5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오늘 오전 수색 작업이 재개됐는데 전복됐던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춘천 의암호 사고 현장입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지 24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전복됐던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색이 재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경강교입니다. 가평과 춘천 사이에 있는 다리인데요. 지금 보시죠. 지금 주변에 계속해서 군 배들도 많이 좀 돌아다니고요. 조금 전에 이곳에서 전복된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소가 바로 이곳 경강대교 근처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내부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경찰정 이곳 안에는 실종된 55살 이모 경위하고 춘천시 32살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계속 그 보트가 수색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군 선박들도 계속해서 상류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찰정을 발견으로 오늘 수색은 어제보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팔당댐까지 집중 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10km 구간마다 구간을 나눠서요. 헬기, 보트, 드론 등을 모두 투입해서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구조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부 가족은 버스를 타고 지금 경찰정이 발견됐다는 사고 현장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사고 장소인 위암댐부터 하류까지 구간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쪽 소방경찰력도 지원받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보시다시피 군 당국이 소유한 보트도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문제는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 그리고 유속입니다. 소양강댐은 현재 초당 2,000톤, 의암댐은 초당 6,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유속이 워낙 빠릅니다. 수색당국은 현재 유속을 초속 3m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평소 유속이 초속 0.3m인 점을 고려하면 10배에 이릅니다. 급류에 어디까지 떠내렸을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지금 이곳에서 지금 경강대교 근처에서 경찰 순찰정이 발견된 만큼 이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춘천시는 소양강댐이나 의암댐 방류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댐 수위가 워낙 높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상수색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흙탕물로 잠수색도 아직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실종자가 빨리 발견이 돼야 할 텐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 사고 상황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어제 사고는 호수에 떠있던 인공 수초섬을 정박하기 위해서 고박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배 3척이 들어가서 이 정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모두 순식간에 수상통제용 철제 와이어에 선박이 걸렸고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사고 선박 모두 3척이었는데요. 뒤집힌 배에는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명 구조했고요.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에는 현직 경찰관과 50일 전 아이를 낳고 휴가 중이던 30대 시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이 조금 전 오전 11시에 어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깊은 사과와 함께 시장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애초에 업체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투입이 됐고 담당 직원이 위험하다고 작업 철수를 지시했지만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함께 사고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실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수 춘천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험하잖아요. 네? 이거 수초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생명하고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훈련이 된 지휘관이 꼭 있어야 되고. 네,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면서 의암호 CCTV와 상황실 녹음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만든 경찰도 어제부터 춘천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 현장에서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그 의암댐에서 떨어져 13km 하류에서
무사히 정말 천만다행으로 구조된 60대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순창정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호 사고 현장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전북 지방에도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고돼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민성 기자. 네, 전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전북 지역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북, 진안과 무주, 전주 등 7개 시군을 비롯해 현재 전북 지역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제 뒤로 전주천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하얗게 하천물이 부서지는 곳이 원래 하천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있던 곳입니다. 산책로 역시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고 하천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통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북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들어 시간당 최대 4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 비가 쏟아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우에 조심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도민들에게 보냈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구는 오늘 낮 12시부터 섬진강댐에 수문을 열겠다며 댐 하류에 있는 야영객과 차량의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공식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만큼 모두 미리 자기 주변의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계곡에 있는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천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여서 한강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한강대교와 대곡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나 노들로 등 서울 도심에 있는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돼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 교통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한강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한강대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강대교와 또 서울 강남구 대곡교의 이 홍수주의보가 각각 해제됐습니다. 한강호수통제소 관계자는 비록 수위는 낮아졌지만 조만간 또 큰 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수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이곳 서울 지역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한강대교는 수위가 6.8m 정도, 또 대곡교는 수위가 2.2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도로가 아직 통제되는 상황입니까? 네, 제 옆으로 보이는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올림픽대로인데요. 올림픽대로는 계속해서 도로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통제가 풀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반대편 상황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이제 한강대교가 있는데 한강대교 상행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에 있는 이 교통 정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도로 통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정체 구간이 일부 해소된 걸로 보이는데요. 강변북로 마포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은 아침 8시 반쯤부터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고 동부 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는 새벽 6시부터 모든 구간 통제가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잠원 나들목에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진출하는 램프 쪽도 아침 8시 50분쯤부터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여전히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 구간이 양방향 모두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들길은 대방 지하차도에서 현충원을 향하는 갓길만 제외하면 본선은 아직도 양방향 모두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상습 침수 구간인 여의 상하류 나들목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됐고 잠수교 역시 통제됐습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시스템을 보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도심도로 4곳이 침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는 한강 수위는 낮아지고 있지만 팔당댐 방류가 계속되는 등 이유로 통제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대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임진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오늘 아침에 해제됐습니다. 대피했던 임진강 유역 주민들도 대부분 귀가했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다시 많은 비가 예고된 터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임성호 기자. 네, 경기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군남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날씨도 이미 비는 그친 상황이고 먼 하늘 쪽에 보면은 구름도 간간히 거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군남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여전히 기세는 거칩니다. 하지만 수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서 계획 홍수위인 40m에 육박했던 군남댐 수위는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제한 수위 31m보다도 낮은 29m까지 낮아졌습니다. 최대 초당 11,000여 톤이었던 방류량도 지금은 초당 3,000여 톤까지 줄었습니다. 여기보다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4.7m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역대 최고 수위인 13m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또 군남대보다 하류에 있는 비용대교도 한때 대홍수 경보 단계인 수위 14m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5m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수위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 전해주셨는데 이 대피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 지금은 다 집으로 그러면 돌아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남댐이 있는 연천군의 경우는 6개 면에서 대피했던 주민 1,200여 명이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어제 이미 대피령을 해제한 상황이고요. 파주시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강 홍수통제소가 임진강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이틀 만에 해제를 하면서 파주시도 대피령을 해제한 겁니다. 두 지자체는 현재 귀가한 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침수 피해 상황을 집계하면서 피해가 확인되면 복구를 최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북한이 환강댐물을 언제 또 다시 방류할지 몰라서 지자체와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군남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7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강원도 철원에서는 어제 오후 호우특보가 해제되며 잠겼던 물도 점차 빠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마을 안에서는 쏟아지는 급류와 함께 밀려온 지뢰까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을 안에서 떠내려온 지뢰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을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곳 마을은 주민 130여 명 80가구가 살았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마치 유령 마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틀 전 한탄강이 이곳으로 범람했을 때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제 키보다 높은 물이 들이차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다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행도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 주민분들과 군청 관계자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피해 상황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길가를 보게 되면 진흙이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장화를 신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농경지인데 이렇게 옥수수가 이리저리 들여 누운 것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로 보게 되면 벼들도 보이는데 사실상 올해 수확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좀 더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군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물난리로 지뢰가 마을 안으로 떠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인 만큼 전방 지역에 심어놓은 지뢰가 급류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뢰만 2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발견된 지뢰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인들의 출입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군은 마을 곳곳에서 지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이 빠졌지만 복구 작업 시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 작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맑은 상황이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지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복구 작업을 완전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이길리 마을 주민분들은 여기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오덕초등학교에서 현재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대피소에서 주민분들과 만나고 왔는데 피해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주민분들은 기가 막힌 현장에 대부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주민 인터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너무 참담하죠. 뭐 뻘만 그냥 잔뜩 있고 농사진 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마을이 벌써 이런 물난리를 3번째 겪었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피소를 직접 방문한 최문순 도지사는 마을 전체를 이전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군의 피해가 집중된 만큼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강원도에 집계된 이재민은 620여 명, 일시 대피한 주민까지 포함하면 1,700여 명이 넘고 주택 173동과 농경지 51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숭읍 이길리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최대 16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린 용인 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맹리라는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지역도 피해가 꽤 커 보이는데요. 지금 복구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맹리라는 마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해 피해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용인 일대에 비가 잦아들면서 지금 이렇게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 복구 현장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군장병 20여 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동원되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포크레인 장비 등이 동원되어서 이곳 현장에서 잔해들을 빼내면서 이렇게 잔해를 한 곳에 모아놓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통은 수로로 쓰였던 건데 그때 당시 흙과 나무에 꽉 막혀 있어서 계곡에서 빼낸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쓸려 내려온 나무 더미들과 뿌리들도 마을 어귀에 수북한 상황입니다. 군 장병들도 이렇게 집마다 들어찬 흙과 나무 더미들을 삽과 수레를 이용해서 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곳은 이렇게 패여 있었던 곳이지만 군 장병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 덕분에 이쪽이 다소 평평해진 모습이고 진입로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이곳 처인군은 160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용인시 일대 피해 상황은 골짜기가 많은 원산면과 백안면에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은 110여 명이 발생했고 산사태 신고는 51건 들어왔습니다. 농작물 피해 등이 600헥타르에 달하는 등 재산 피해액도 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 지역에선 비가 잦아들었고 오늘은 비가 0.5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추가 피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과 합의해 장병 170여 명을 동원해 처인구 일대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들은 원산면과 백안면, 화훼 농가나 비닐하우스 등 피해 직업 17곳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지역에 따라서 300mm까지 비가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추가 폭우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맹리라는 마을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앞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오늘까지 출근길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이 도로 상황, 어제는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저희 YTN 취재진 한 명이 서울 광진구 자택부터 이곳 상암동 본사까지 오는데 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마주친 우픈 모습들,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 오늘도 즐겁게 출근길에 오른 영상취재부 윤원식 기자. 서울 광진구 자택부터 YTN 본사가 있는 상암동까지 평소처럼 강변북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사이 쏟아진 비 때문인지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응원하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지만 라디오 중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적 후에 첫 승에 도전하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차는 여전히 군뱅이 걸음. 윤 기자 점점 초조해져 갑니다. 아이씨, 아이고, 야, 큰일 났네. 1시간 반 10시에 도착인데 이거. 그러는 사이 세 번째 삼진을 따내는 류현진 선수. 낮은 공에 헛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세 번째 삼진 아웃. 동호대교를 지나 바로 옆 한남대교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0분입니다. 집에서 나온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갇혀버린 사람들.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떨어졌는지 기름통을 들고 다급히 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가드레일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켜보는 윤 기자, 남일 같지 않습니다. 뒤늦게 차를 끌고 나온 자신을 탓해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아유, 이거 뭐야 이 짓이야. 아유, 괜히 차 끌고 다녀가지고. 그러는 사이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부서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디냐? 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상으로 계속 시간 늘어나서 11시 5분으로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는데 그래? 7시 반이요. 평소대로 출근했는데 에? 지금 강변북로 어마무시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아니 막힌다는 거 몰랐어 거기? 예. 통제된다는 거? 3시간 만에 강변북로를 탈출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참 애매하다. 용산역을 지나 마주친 어느새 새파랗게 갠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우 도착한 서울역,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또 회사입니다. 부산 가시네요 오늘.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시내도 지금 엄청 막혀서 지금 돌고 있어. 미치겠네. 어딘데 지금? 나 공덕 쪽, 충정로 쪽. 아직? 독립문을 넘어 연세대를 지나 애써 상암동까지 왔는데 길을 또 잘못 들었습니다. 여긴 또 뭐냐? 아, 아까 거기로 갈 거야. 평소 1시간 걸리던 출근길. 집에서 나온 지 5시간이 지나서야 YTN 로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전에 회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돼서 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홍성욱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에 대한 승진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조금 전 단행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돼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두고 대척점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거취가 주목되는데 유임이 결정된 겁니다. 대검찰청 주요 참모진도 대부분 물갈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습니다. 현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는 광주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지휘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고 신성식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 임명됐고 대검 공판 송무부장에는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이철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의 재정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서 또다시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사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등을 고려했다고 인사 기준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위임했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위임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 조직의 2인자이자 총장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을 보좌했던 인사가 임명됐고요.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지휘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대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비롯한 여권 수사 지휘에 대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을 실어줄 인사들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워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명이고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11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30에서 40명대를 기록하다가 나흘 만에 다시 20명대로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20명입니다. 지난 3일 23명 이후 나흘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519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한동안 10명에서 20명대를 기록하다 나흘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기가 3명으로 모두 수도권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으로 6월 26일 이후 4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6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6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라크가 3명,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홍콩, 에티오피아가 각각 1명씩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는 303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 후 새로 격리 해제된 사람은 42명이고 현재 673명이 치료 중인데 위중증 환자는 18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커피 전문점과 관련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6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세부 방역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전파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역 지침을 분리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자는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 대화할 때 다시 말해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은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합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면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바닥 스티커나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가 2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7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몰려 있고 또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필수 분야 담당자도 참여해서 걱정이 컸는데요. 아직은 의료 대란은 없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늘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 파업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특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고 야간 당직이었던 전공의들이 아침 7시에 퇴근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흔히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며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력을 말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을 합쳐 전공의가 900명 정도고 전국적으로는 16,000여 명이 전공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은 각자 헌혈을 하고 지역별로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의료진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일부 병원에선 단체 행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침 등에 반발하며 파업을 계획했는데요. 매년 늘어날 의대 인력들을 현재의 대학 시설과 교수, 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만큼 양질의 수업도 받지 못한 채 부실 의사를 낳기 쉬울 거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제안한 10년 지역 의사 복무 제도도 결국 지역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10년을 채운 뒤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병원에 워낙 환자 수도 많고 또 전공의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다양해서 이 파업 걱정이 컸는데 병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아직까지 전공의 파업으로 빚어진 큰 혼란이 있진 않습니다. 취재진이 외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일부 환자들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그 전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주 일요일 파업을 결정하면서 주요 대형 병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의 근무 일정을 조정해 파업에 대비해 왔는데요. 교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해온 업무를 나눠 맡고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야간 당직 공백도 입원 전담 전문의나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조금 더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원 외래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수술의 경우도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일정 조정을 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병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라 선별진료소 운영이 우려됐는데 선별진료소 업무도 전공의가 아닌 간호사와 강사급 이상 의료진이 담당하게 돼 있어 차질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현장에선 일단 하루 파업이라 버틸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파업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일단 오늘 전공의 파업에 이어 14일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가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12일 정오까지 유예 기간을 뒀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손주정입니다. 네,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파업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파업이라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만일에 대비해서 복지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회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네, 총리와 복지부 차관이 조금 전 이 전공의들에게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정세균 총리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잇따라 정부를 대표해 전공의들에게 파업 자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가 당부했습니다. 오전 8시 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파업 자제와 함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김 차관은 극단적인 방식 대신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조금 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한 뒤 현재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김강희 차관이 전북대병원을 방문합니다. 지역 대학병원도 진료 차질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이 환자 불편과 또 진료 차질 여부입니다. 하루 파업이라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지 추가 또 대책은 없는지도 전해주시죠. 정부는 일단 하루 파업이라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 예고를 일찍 했기 때문에 병원과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가 있는 각 병원에 대체 인력 확보를 정부는 요청을 했고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가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사태에 정치권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파업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당이 민주당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 같은데 오전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어제까지도 정부와 함께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화가 무산되고 집단 파업이 현실화되자 비판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집중 호우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전공의마저 파업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인과 의과학자 등 꼭 필요한 의료진을 늘리는 차원인데 이렇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 반대에 나선 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 오해가 있다며 집단 행동 대신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함께 정확한 파업 규모 등을 파악한 뒤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전공의 파업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성급하게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찬반을 논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 확충은 언뜻 보기에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역별 의료 수가 불균형 등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정부 여당이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며 정책을 조정해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 개원이 중심의 파업이 예고됐고 2차 파업 우려도 있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에서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이 환기 시설도 없는 지하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11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그곳에서 예배를 본 교인 가운데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오늘 금촌동에 사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으로 이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4일 교회 교직자의 부인이자 경기도 양주의 산복초등학교 보건교사인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접촉자 103명을 대상으로 검체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 정오 기준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확진된 B씨 자녀들이 고등학생이고 지난 3일과 4일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먼저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47명을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덕양구 관산동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코로나19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1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고양시는 성사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8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파악된 기쁨 153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최소 11명입니다. 또 확진자를 보면 가족 4명과 교인 4명, 직장 동료 1명, 자녀의 학교 친구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환기시설이 없는 밀폐 공간에서의 식사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지하 1층에 있어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고 일요일인 지난 2일 14명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본 뒤 교인들이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 확진자 가운데 초등학교 교직자와 학생들이 포함돼 학생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달라진 삶을 당분간 오랜 시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바라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 쓰기는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 기쁨 153 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 소수점까지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여권의 단독 입법 강행에 따른 여론 변화일까요? 아니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효과 등의 종합적인 영향일까요? 술렁이는 민심의 정치권의 희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지금 통합당, 미래통합당으로 창당한 이후엔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 원인,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당이 뭘 잘했나 좀 들여다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건 없다. 윤희숙 의원 발언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뭐 열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 이건 반사 이익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반사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자꾸만 이반하고 있다, 민심이. 예. 그렇게 어떤 분석해야 면에서 될까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입법도 했고 말이죠. 예. 후속 법안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보 보수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마. 지금 통합당과의 이 차이가 0.8%포인트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인 내용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임대인이냐 뭐 임차인이냐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더라도 이 방식이 물론 이제 통합당이 소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소극적이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국민들 유권자들 눈에는 특히 중도 유권자들에게도 지지율이 하락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게다가 뭐 다른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뭐 이제 박원순 전 시장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거라는 인식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특별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정책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붙었단 말이죠. 이 정책의 방식, 입법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아마 민심 위반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서울 수도권 30대 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사실 지역별로 봤을 때 호남 지역을 빼면은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 앞서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었던 때도 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40% 내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크게 출렁거렸던 게 6월 14일경, 6월 한 두째 주경에 이제 대북 이슈들 김여정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고 이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그때 연동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당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 심리, 무엇을 기대하느냐를 당이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뭐 30대 또는 뭐 여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정당들이 층입니다. 예. 성별로도 그렇고 젠더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수도권이니까. 그런데 이 층에서 지금 당을 바라봤을 때 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빠져나간다는 건 뭐냐면 이 당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당내 고유한 어떤 정책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결과물을 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물론 당이 지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당은 그냥 한 가지 목소리밖에 없다. 즉 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토론되는 과정 그리고 그 토론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국민들이나 혹은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생략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가 오르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또 우리는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지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아닌데 나는 다른 목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 하는 그런 이견들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다. 당내 분위기가 토론의 문화가 없다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최창렬 교수님 앞서 지적하신 부분과도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의 강행,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여론을 봤더니요. 반대가 49.5, 찬성이 43.5입니다. 물론 이제 찬반 여론이 팽팽하긴 한데, 자, 이걸 보면은 여론 수렴 혹은 야당과 협의가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굴 뽑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이건 뭐 누구 후보를 내세운 건 아니고요. 야권 단일 후보냐 여권 단일 후보냐 민주당 후보냐 이 질문을 했더니 야권 단일 후보가 1%포인트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그 최순실 사태 이후에 계속 지금 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지율 격차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드디어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1%가 높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이 추세가 말이죠.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여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검언 유착 관련도 있고 특히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이 대립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들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이는 점이 많은 거예요. 진영이 갈린 분들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현재의 민주당이 뭔가 독주한다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 정치는 역시 팩트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그 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민주당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마. 통합당은 어차피 반대할 것이다.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대선 후년입니다만. 어차피 반대할 거라면 뭔가 입법 성과를 내는 게 낫다.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게 총선의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구성하지 않았죠. 야당은 무력하고 무능한데 지금 제1야당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생략하고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충정과 선의는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유권자들이 볼 때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거 독주하네 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방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가 42%. 뭐 여론조사라는 게 스냅 사진 같은 거니까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 있어가지고 청와대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그 행태가 대통령의 방침이라든지 정권이 지향하는 방침과 상당히 어긋나요. 김종수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부분 따로 얘기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중심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이후 최저치고요. 통합당 지난주 대비 한 5%포인트 상승한 이런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2%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자, 하나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통합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보면은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러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뭐 윤 플러스 윤 효과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발언,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양 그 두 사람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통합당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사실 초선 의원의 5분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또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통합당 계열의 정당에서의 의원들의 모습이 너무 꼰대스럽다거나 혹은 너무 막말스럽다거나 이런 모습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력 있는 연설이 임팩트가 있었을 뿐이지 통합당이 그동안 무엇인가 개혁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슈를 주도한 적은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누가 또 표현하더라고요. 가만히 전략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통합당은 지금 여기에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42대 41이란 건 저건 이성적인 답변이 아니거든요. 내일 뭐 대선이라면 이랬을 때 이성적인 답변을 하려면 누구일까? 그러면 민주당에 누가 지금 대선 후보지? 그렇죠. 여기 야권 다니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권은 지금 5% 미만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아직 검찰총장 신분이고요. 그렇다면 저건 감정적인 답변이거든요. 즉 감정적인 답변은 건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약간 단일 후보가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쪽은 안 되겠어 라는 즉발적인 감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통합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혁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필요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통합당의 가만히 전략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통합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이제 윤희숙 의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 얘기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을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윤희숙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시지요. 아주 뛰어나고 눈부신 인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스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뭐 국민들께서 앞으로 윤희숙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에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뭐 초선이든 다선이든 구분 없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그에 따른 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일종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초선이긴 하지만 5분 임차인 발언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 전문가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초선인데 급기야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죠. 네. 밀란 쿤테라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이다. 저는 이 생각이 지금 듣는 순간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윤희숙 의원의 말에는 울림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들어봤는데 저는 임차인임나부터 시작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종근 박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통합당이 뭔가 조근조근하게 뭘 따져보는 걸 본 적이 오래됐어요. 제가. 최근에도 뭐 적과에 내통하느냐 이런 말 그리고 이제 무슨 전향 이런 거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얘기들 일제 때나 그리고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퇴행에서 못 벗어나는 통합당인데 윤희숙 의원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조목조목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근데 임대인을 대변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도 중요하고 임차인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임차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목조목 얘기는 잘하셨는데 임대인을 옹호한 얘기였고 반대로 최근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분도 처음에 임차인이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임차인을 위한 얘기였다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좀 과도하게 통합당이 해석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분을 잘 이제 당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경제 전문가 못할 거 없어요. 저는 성일종 의원 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좀 일단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언해도 늦지 않은데 그만큼 이 정치적 자원이 빈곤한 게 아닌지 통합당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뜸을 좀 더 들이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다. 이렇게 가볍게 무슨 말 한마디에 5분 발언 가지고 그래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걸 서울시장 선거까지 연결시키는 그 정치의 가벼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 좀 해라.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는데 이제 100일 만에 이런 성적표가 나온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여당도 뼈아프게 보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까지 두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심 계속 움직일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민심 변화에 아까 윤 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윤희숙 의원 얘기는 해봤고 지금부터는 다른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급기야 해임 건의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마땅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 검찰의 명예가 사실은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참 민망할 것 같아요. 네. 여권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고 물러나야 된다.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국기문란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임 건의안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아주 정치적 언어예요. 네. 그리고 앞뒤 맥락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된 것이라서 뭐 얘기할 수 있죠. 헌법이라는 게 법치주의고 자유주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역시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건 어떤 맥락과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현재의 입지, 법무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말을 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설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의식을 총장도. 하고 예. 작심해서 했을 그 것이다. 전혀 의식 안 했다면 그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지금 반응 지나치게 과도한 것 같아요. 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일단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근데 국기문란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 해임한 얘기까지 나오고. 예. 그럼 국민들이 설령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이 과도하다고 느끼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지율 얘기했었는데 제가 한번 중도 유권자들 얘기하는 게 역시 마지막에 승부를 가름하는 건 중도 유권자들이거든요. 중도층인데 이른바 스윙 보터들인데 아까 같은 경우도 너무 민주당의 정책이 맞는다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도하게 할 거 없고 독재와 민주주의, 전체주의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권. 그럼 이 정권이 얘기할 거 없죠. 통합당 의원이 왜 우리 보고 얘기한 거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뭐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민감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권과 그렇다면 제가 지금 통합당이 뭐 독재다 전체주의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현재 이 각이 지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편, 원래는 검찰총장은 정권편인데 이게 지금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 의원들의 발언들이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분들의 말이 틀렸다 맞았다 떠나서 말이죠. 검찰총장은 누구 편이면 안 되죠. 당연하죠. 여권 편도 아니고 야권 편도 정권 아니고 아니죠. 물론 편이면 그러나 안 이제 됩니다. 정권이 임명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할 거 없어요. 한두 분이 그냥 따끔하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래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을 이해하다가도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꾸 이제 압박받는 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압박받는 게 사실이고 이건 전 민주당이 썩 그렇게 정무적 판단에서 봐도 썩 그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권과 범여권에서 뭐 해임,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절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을 뭐 해임 건의를 국회에서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또 국무위원은 아니란 말이죠. 네, 국민은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예. 법조계에서는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기는 보장을 했고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 법률의 정식 때문에 조문의 어떤 정신 때문에 삽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문제가 있는데 예.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각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파면을 할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 주체가 돼서 검찰총장을 파면하는데 거기에 어떤 법률적인 또 이유가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 검찰총장을 굳이 이 집권 여당에서 하려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파면을 하거나 검사직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를 하거나, 즉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탄핵 소추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정하고 싶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지금 추미애 장관을 야당에서 했듯이 여당에서도 탄핵은 할 수가 있다라고. 네, 그럼 해임 건의는 뭐 상징적인 네.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될까요? 예. 근데 광의로 해석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하에 표결로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명권자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검찰총장을 일단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국기문란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박근혜 그 국정농단을 지휘해서 한 것도 적폐 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비판적인 유권자들도 자꾸 이제 제가 중도 유권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내고 만약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그 표결로 말이죠. 다수로 해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은 또 어떻게 될까? 왜 이런 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 상황을 지금 지지율이 물론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나오는 걸 정말 아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어떻게 여기 대응하겠어요? 만약에 집권당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이죠. 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또 이제 제동을 걸면은 최근에 역시 여권 내에서 뭐 조율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정책에 관련된 이 부분도 또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분인데 해임 건의안에 동조하는 쪽으로 간다. 그것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는 좋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한 부담이 간다. 대통령께도 부담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가장 관심이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장의 거취였는데 유임으로 오늘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자,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가 안 돼 있다. 라는 그 결과 때문에 혹시나 이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나 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어떤 페널티가 가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지금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검의 간부들로 지금 승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눈여겨볼 대목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들을 사실 다 이 지방에 있는 고검의 검사로 지금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전보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는데 그것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검사장과 2명의 고검장과 6명의 검사장 승진이 있었는데 하나 더 눈여겨볼 대목이 그렇다고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이 아주 좋은 의미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23기거든요. 그런데 23기의 대부분이 지금 고검장으로 승진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승진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24기인 조남강
대검 차장 이번에 네. 대검 차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예.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다 24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의 승진이 안 된 게 또 눈여겨볼 대목 아니냐. 승진을 하려면 자리에서 떠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번에 한 단계 내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오늘 검찰 인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그 민변 출신 변호사죠. 권경의 변호사 폭로가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른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9시 9분에 통화 내역을 공개했어요. 보도가 먼저 됐고 통화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또 됐고 그 이후에 이 권 변호사가 이거는 시간의 오류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권경의 변호사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또 폭로를 했는데 통화 내용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엇갈려요. 근데 엇갈려도 저 시간은 일단 뭐 이제 차고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지난 3월 달이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 변호사 얘기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는 한동훈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심한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이고 지금 8월 달이면 발언을 기억할 거라고요. 예. 그 누군가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것 같다. 뭐 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 변호사 얘기로는 윤석열도 한동훈도 다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예. 완전히 사실관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보도가 나기 전인데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이제 보도 후에 한 거니까 지금 권 변호사의 그 주장은 이제 좀 일리가 없는 거죠 별로. 보도 전에 얘기했다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죠. 한 검사장을 예. 했는데 이미 보도 이후에 나갔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그 정황으로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됐다는 걸 알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권언유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권력과 언론이 유착됐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검언유착은 윤석열 검찰총리 그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이 유착돼 채널A가 유착됐다는 얘기고 헷갈려요 사람들이. 검언과 권언 이건 권언이에요. 지금 검언에서는 채널A인 거고요. 채널A고 여기 이제 권언에서는 MBC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채널A 기자 두 사람이 기소됐잖아요 지금. 한 명은 불구속 기소, 한 명은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너무 사건이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어떤 합리적인 의구가 들 수가 있는 점이 있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금 권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워낙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의 변호사의 말이 상위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를 빨리 짓고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에 빨리 협조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면 무고하다면 빨리 무고를 입증하는 것도 낫다. 이게 계속 수사에 잘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수사가 계속 오래가면서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혐의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교착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송이 나간 후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팩트인 거고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23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까지 얘기가 됐느냐. 권경의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했다는 거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동훈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 얘기 안 했을 것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 오전까지의 입장문에서는 안 했다, 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권경의 변호사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라고 대화록처럼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표현하셨듯이 내 스타일이라면 윤석열에 대해서 안 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겠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권 변호사하고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는데 언론하고는 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권 변호사의 글을 보면 사실상 권한 유착을 내가 이렇게 그 한상혁 위원장과의 대화를 내가 이렇게 올릴 테니까 취재해서 밝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사자하고의 어떤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언론의 분쟁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제소를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4월 6일자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4월 6일 권경의 변호사, 그러니까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첫 보도죠. 이 3월 31일 날의 대화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게. 물론 MBC가 8시에 보도하고 1시간 9분 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의 페북 글이 있어요. 권경의 변호사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올립니다.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MBC 박문진 이사였고 청와대 공직비서관이었으며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글이에요. 즉, 그 일주일 후에 그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일주일 후에 세 사람을 적시를 해요. MBC 박문진 이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문진 이사였으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공직비서관 최강욱 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최고위원 이 세 사람을 아예 직업으로 적시를 하면서 일주일 후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자기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 지인하고 이 통화 후에 방통위원장과의 통화 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방통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한 기록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 위원장도 오늘 어쨌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 아무리 후배라도 권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소송의 어떤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나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내용을 몰랐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권경의 변호사는 근데 당일 보도에서는 실명까지는 거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리 보도한 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미리 그날 당일 보도를 좀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지금 않는 이제 것 같아요. 수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특별한 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건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오히려 이걸 자꾸 너무 한쪽으로 오히려 야당이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국정조사나 특검할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여당이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종근 평론가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위치가 아니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 정책을 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내각의 수장과는 또 다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좀 사실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3월 31일 날의 통화 바로 직전에 모 종편 채널들의 그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사석이지만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보도와 연관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언 유착이냐 권언 유착이냐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비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자 서울은 비가 소강인데요. 전북에는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쯤 전북 익산에 시간당 40mm의 비가 내렸고 지금은 전북 지방을 포함해서 전남 광주와 경남 합천 또 경북 내륙으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 등 전북 내륙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또 경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비는 충청 이남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일까지 내리면서 총 강우량도 300mm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 지역에도 이미 한 차례 큰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요. 이번에 또 한 차례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와 숲새 붕괴 등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수도권은 비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강 홍수주의보가 일단 해제는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어제부터 일시 소강 상태에 들었고 한강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홍수주의보도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남아있던 비구름이 오늘 밤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전남, 경남 지방에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리고 충청과 가까운 경기 남부 지방에는 최고 300mm에 달하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입니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300여 명은 귀가했지만 1,100여 명은 아직 체육관이나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고요. 이 농경지 피해는 8,100여 헥타르, 주택이나 도로, 하천 등 각종 시설 피해는 6,100여 건에 이릅니다. 응급 복구율은 66% 수준으로 태백선과 영동선, 충북선 등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17곳 등이 아직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인공 수초섬 유실을 막으려던 배 3척이 뒤집히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다시 시작된 수색 작업에서 전복됐던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는데요. 폭우로 댐 수문을 열면서 물살이 빨라진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런 무리한 작업 지시가 내려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예, 자 우선 수색 상황부터 좀 보죠. 오전에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경강대교 위쪽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경찰 순찰정이 발견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배 안을 수색하고 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중단됐던 수색은 오늘 새벽 6시쯤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사고 장소인 의암댐에서부터 하류 청평댐 사이 구간을 수색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수색 범위를 더 넓혀서 팔당댐까지 진행됩니다. 40km 구간을 10km씩 나눠 헬기와 보트를 투입해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기, 서울 쪽 소방, 경찰 인력도 지원받고 오늘부터는 군당국 보트도 투입됩니다. 문제는 폭우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 강물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소양강댐과 의암댐은 현재 초당 수천 톤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강물의 속도가 워낙 빨라 수상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소양강댐이나 의암댐 방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댐 수위가 워낙 높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수 수색도 현재는 흙탕물로 인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사고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쯤인데요. 자, 우선 저희가 제보받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짧기는 하지만 이 고무보트에 탄 용역업체 직원들이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당시 흰색 보트에 탄 레저업체 직원들이 위험하다며 철수하라고 당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시청 행정선과 경찰 순찰정은 이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급류 속에서 결박 작업을 하던 중 수상 통제용 철제 와이어에 걸리면서 세 척 모두 전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뒤집힌 배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행정선에 타고 있던 춘천시 근로자 59살 안모 씨는 사고 직후 가까스로 탈출했고 68살 광모 씨는 사고 지점 13km 하류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68살 이모 씨는 하류 20km 지점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는 현직 경찰관과 50일 전 아이를 낳고 휴가 중이던 30대 시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었고 물살도 빨라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인데도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진행했을까? 자, 의문인데 지금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혹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도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조금 전 오전 11시쯤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시장은 어제 담당 계장이 위험하다며 철수를 지시했다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먼저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시청 행정선과 경찰 순찰선이 합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수색과 유가족 지원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수 춘천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하잖아요. 네? 이거 수초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생명하고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훈련이 된 지휘관이 꼭 있어야 되고.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며 의아모 CCTV와 상황실 녹음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춘천시 담당 공무원을 어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어제 사고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확실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라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경찰 선박 등 3척이 전복되어 한 분이 사망하고 5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족들께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찾아 확인했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해 댐에 물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사고가 일어나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9시부터 한강 하류 지역에 내려져 있던 홍수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통제소는 한강대교 지점의 수위가 아침 8시 40분 기준으로 6.91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8.5m보다 낮아졌고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강대교 지점의 수위는 6.78m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돈내산 그리고 내돈내먹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그리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은 것의 줄임말, 즉 이 협찬이나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기라는 뜻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큰 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숨기고 본인이 제품을 직접 사서 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이른바 뒷광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구독자 265만 명의 인기 먹방 유튜버 찌양, 뒷광고 논란과 이후 이어진 비판에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방송 급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탈세를 하였다,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의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구독자가 100만에서 400만을 훌쩍 넘기는 다른 인기 유튜버들도 또 스타일리스트 한예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 역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과에도 구독자와 소비자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이 광고였으면 안 샀는데 고소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 형법상 사기죄에는 이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로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주장만으로는 안 되겠죠. 뒷광고를 봐서 제품을 샀다, 이런 증빙 자료, 가령 SNS 대화 내용이라도 있어야겠고요. 또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게 이 구매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알려줘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의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행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도 돈 받은 사실을 꼭 표시하라는 개정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 이런 내용으로는 안 되고 명확하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또 긴 영상 중간에 잠깐 아니면 댓글로 슬며시 고지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도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만이 과징금 납부 대상입니다. 그 이유를 공정위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요. 인플루언서 가운데 주부나 학생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 공정거래법 취지가 아니라면서, 다만 인플루언서가 그 행위를 업으로 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게 사실이죠. 지난 20대 국회 때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가 되긴 했는데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명 늘어 누적 14,5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9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 23명보다 크게 줄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6명, 경기 3명 등 9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롯해 식당과 소모임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카페 이용자는 주문하거나 대기할 때 음료를 마시기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카페 종사자 역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 시간 예약제를 통해서 매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카페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카페를 음식점과 별도로 분리해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대한 방역 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이 연말보다 이를 것이고 심지어 훨씬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대선보다 이를 수도 있다며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있지 않았다면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달리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나 수천만 회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뒤집을 열쇠 중 하나로 백신 조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는 무관한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미국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우려를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선 가도에서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는 게 속내지만 실제로 백신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기에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자 매물이 줄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택 공급 대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전셋값 더 올랐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입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관련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매도나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런 심리가 정책 시행에 앞서서 실제 거래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4년 동안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앞서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그나마 있던 전세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그나마 있던 전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실거주해야 분양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전세가 귀한 데다가 뭐 상법이니 뭐 그런 것까지 터져가지고 더 없죠. 물건이 뭐 거의 없어요. 네. 네, 이번 주 전셋값 추이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17% 올랐습니다. 58주 연속 상승인데요. 서울의 전셋값이 1년 이상 14개월 내내 매주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면서 학군 수요, 재건축 호재 등이 겹친 성동구와 강동, 강남구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0.04% 떨어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온 지난달 초부터 전셋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전주보다 2.4%나 뛰었습니다. 세종시 전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2년 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무려 28%나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 앞두고 집 구하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정부가 추가 대책 내놓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세가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통한 기대 임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등 높아진 세부담 보존책으로 월세나 반전세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월세를 크게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인데 이 기준을 만든 2016년보다 현재 기준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상향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정도의 월세 전환율이 시중에서도 지금 잘 안 지켜지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5, 3.0 정도 했었습니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와 함께 정치권 등에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솔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24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현재 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에 5%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한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잦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매도 심리를 꺾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총 13만 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5만 채는 이 개별 재건축 조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포함해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재건축을 통해 모두 13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리하면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땅에 3만 3천 채,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 7만 채가량을 짓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공급 후보지가 있는 지자체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바로 앞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만 채를 짓겠다고 하자 과천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냈고 아예 해당 부지에서 시정 업무를 보겠다며 임시 천막 시장실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이곳 전북 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에서 업무를 보면서 각종 회의와 결제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주시는 시민들과도 만나겠습니다. 네, 과천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 후보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등 재정비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풀어주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즉 기부 체납하도록 한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이익의 절반 이상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는 등 실제 재건축을 통한 기대 수익률이 10% 수준에 불과해 조합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혼란과 함께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습니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임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이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했던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신성식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네이버가 스포츠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부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모니터링과 기술을 강화했지만 댓글 수위가 간과할 수준을 넘어서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이달 들어 4연승을 달리면서 5위 싸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른바 8월 반등이 현실화될지 야구팬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균 자책점 2위 롯데 에이스 스트렐리가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합니다. 공수의 핵심 마차도는 6회 환상적인 더블 플레이로 실점을 막아냅니다. SK의 역전승을 거두며 어느새 4연승. 롯데는 승패 마진을 플러스 2게임으로 만들며 5위 기아에 1게임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연승 기간 가장 빛난 것은 선발진의 호투입니다. 박세웅부터 노경은, 서준원, 그리고 스트렐리까지 4명이 나란히 퀄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타선과 수비가 뒷받침되며 모두 넉 점 차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았던 7월을 최대한 버티고 8월에 전력 투구한다는 이른바 8월 대반격이 일단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베테랑 김건국과 신예 최준용까지 제 역할을 하면서 박진영, 김원중 등 필승 개투조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비주전 선수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주전 선수들이 이제 체력 소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에 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비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선두권 3팀과 격돌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빡빡한 시즌 일정 탓에 체력 관리를 승부처로 본 허문회 감독.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 이영환을 상대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5할 승률 유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그런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삼성 신혼가전.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1시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9.2m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m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광주와 전북, 대구 등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 경보가, 충청 이남 일부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점차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 밖에 충청 지방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많은 곳에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150mm 이상,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등산과 캠핑 등 산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경사면에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 이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박현실 캐스터 연결하는 중간에 오디오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